자, 첫 번째로 진행할 커리는 솜사탕입니다. 그 솜사탕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설탕이 녹고 원심력에 의해서 설탕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이게 공기와 만나면서 다시 고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얇게 펴진 거를 막대기에 둘러서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해서 같이 먼저 이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솜사탕 만드는 거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액체, 고체, 기체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서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열의 출입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열의 출입은 아마 중학교 과정에 가야지 아는 사항인데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면 아이들하고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열의 출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 설탕의 상태 변화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형태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이제 언급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고체는 모양이 일정합니다. 자, 액체와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담는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그러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 설탕은 고체인데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고체 알갱이, 설탕 알갱이 하나 자체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는 그릇이 바뀌는 거라서 여러 개가 담겨져 있는 레고를 커다란 박스 중에 네모난 박스에 담그면 레고가 네모 박스에 담기고 둥근 박스에 담으면 둥근 박스에 담기지만 레고 모양 블럭 하나하나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와 액체는 부피가 일정하지만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지 않게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돌, 나무, 플라스틱은 고체, 액체는 물, 식용유, 알코올, 그리고 기체는 공기와 수증기, 산소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입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학교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 너네 수업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너 교실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런 거야. 자, 액체 상태는 쉬는 시간이야. 자, 잠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복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옆자리 친구 자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은 움직일 수 있지만 멀리 나아가진 못해. 그 정도가 액체 상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누구는 집으로 가고 누구는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가 기체. 이런 상태랑 비슷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입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손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게 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얼음은 고체다. 모양이 있고요. 어떻게 어떤 틀에 얼리느냐에 따라서 뭐 별 모양도 될 수 있고 네모 모양도 될 수 있지만 모양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물은 만질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체 얼음은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별 모양의 얼음을 만들었을 때 물에 담가 놓는다 하더라도 그 별 모양이 녹지 않는 한은 뭐 동그란 그릇에 담든 네모난 그릇에 담든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음료수는 밑에 녹아 있는 음료수는 액체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질 수는 있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동그란 모양의 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 네모 컵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고요. 자, 이렇게 예시 사진도 보여주시면 돼요. 자, 공기방울은 기체. 사실상 물속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체는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모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어요. 언제? 바람이 움직일 때 기체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겁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을 꽉 채우면서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을 주면 압축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 있으시면 주사기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주사기를 있을 때 이렇게 부피가 있는 거였는데 앞에를 꼭 막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피스톤을 누르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의 입자가 도망간 건 아니다.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 커다란 것도 우리가 쫙 잡아당기면 좀 작게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볼게요. 자,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액체고 고체고 기체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안경 고체고요. 수영복도 고체, 수영모도 고체, 킥판도 고체. 이 중에 물은 액체고요. 공기, 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기체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상태는 영원한 게 아니다. 다른 상태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액체가 고체로 됐다, 고체가 기체로 됐다, 기체가 액체로 됐다, 계속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걸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열과 압력인데, 여기서 압력보다는 열에 의해서 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물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데, 액체 상태인 물, 고체 상태인 얼음, 그리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예를 들어줍니다. 자, 고체는 따닥따닥 입자가 붙어 있고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자, 액체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살짝 흐트러져 있고 대신에 그래도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기체는 와, 또 학원 간 친구, 뭐 집에 간 친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열을 흡수하면 바뀌게 됩니다. 자, 열을 흡수한다는 거는 자, 내가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얼음이에요. 자, 내가 주변에 있는 열을 막 내 몸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럼 내 몸이 뜨거워지겠죠. 자, 얼음인데 내 몸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죠? 녹아요. 자, 녹는 현상을 우리가 융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내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야지만 녹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 물이에요. 물인데, 주변에 또 열을 다시 흡수를 하면서 내가 증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싶어. 물이 끓어서. 가스레인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내가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싶어.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잠깐만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기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애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너네 아이스크림 전문점 갔을 때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그 안에 넣어주는 얼음 덩어리 같은 거 본 적 있니? 근데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물이 생기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 대부분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음처럼 고체 상태로 얼려놨던 거고 이것은 물로 액체로 변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버터가 녹는 거든지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요거는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고요. 자, 아까 얘기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주사 맞을 때 알코올솜을 열심히 문지르면 액체가 우리 몸에 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시원해지면서 없어져. 자, 시원해진다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열을 얘가 흡수를 해서 기체가 돼서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원해지는 느낌은 열을 얘가 흡수해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열을 빼앗아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울 때 체온이 막 올라갔을 때 땀이 나는 이유도 땀이 증발되면서 나의 체온을 가지고 증발을 하기 때문에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 우리가 엄마들이 너네가 열날 때 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줄까? 물이 증발하면서 너희들의 체온을 가지고 증발을 할 수 있게 해서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하고요. 아까 전에 드라이아이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게 납부탈렌인데
사실 아이들이 나프탈렌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나프탈렌을 뭐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하셔서 가셔서 이게 나프탈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바둑알처럼 생기는 건데 이것을 이제 냄새를 없애거나 옷에 이제 좀벌레 같은 게 쓰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녹지 않고 그대로 기화돼서 점점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융해, 기화, 승화는 열을 본인이 흡수를 해서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들을 자기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스팔트나 집 앞에 물을 쫙 뿌리면 물이 증발이 되면서 열을 빼앗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물을 뿌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융해와 기화, 승화 같은 단어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액체가 고체로 변해. 나 물이야. 나 물인데? 나 얼음 되고 싶어. 근데 물은 지금 너무 따뜻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보내서 내가 차가워져야 얼음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물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응고, 고체로 변하는 걸 응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응고를 아이들이 참 좀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너네 넘어져서 피난 적 있지. 피났을 때 피가 처음에는 액체처럼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지가 지고 딱딱하게 굳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피가 응고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그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응고되는 현상은 아이들에게 액체 손난로 똑딱했을 때 액체였던 것이 막 열을 내면서 고체로 변해갑니다. 이게 열이 내분한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얼음물 같은 경우를 컵에 놨을 때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과 만나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이것이 액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수증기가 물로 되거나 수증기가 얼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쌤들 생각해 보시면 이슬은 그냥 가을 같은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좀 낮아지면 물방울이 수증기가 바로 물방울로 맺혀서 이슬로 맺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로 최저 기온이 내려가면 이슬이 맺히는 게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식물 표면 같은 데 막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게 얼음 알갱이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설이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예쁜 상고대 그림 같은 경우 사진 같은 거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창문에 저렇게 성에가 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기체였던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로 변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차가워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을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 열을 내보내는 현상은 응고와 액화 그리고 승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스키모들이 이글루를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글루 벽면에다가 물을 쫙쫙 뿌려요. 자, 그러면 우리 물을 얼음 있는 데 딱 부으면 물도 순간적으로 얼어버리잖아요. 자, 물이 순간적으로 얼면서 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이글루 안에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응고, 액화, 승화.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를 변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똑같은 승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생화 속의 상태의 변화를 보면 초콜릿이 녹았어요. 자, 초콜릿 과자를 만들 때는 자, 초콜릿을 녹여서 내가 원하는 틀에다가 넣겠죠. 녹이는 겁니다. 융해고요. 내가 아이스크림으로
따뜻했던 초콜릿을 얼린다. 그런 경우에는 응고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젖은 빨래가 마른다는 거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죠. 기화고요. 자, 물체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액체가 돼서 액화가 되는 겁니다. 자, 드라이어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 승화. 또 마찬가지로 설이나 성해가 생기는 것도 승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솜사탕 만들기를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주의를 굉장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 때도 열을 가할 때 좀 봐주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을 때는 설탕을 넣고 돌린 다음에 설탕을 넣으라고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설탕이 너무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열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열을 좀 여기 밑에 열판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까지 한 2분 정도 예열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본사에서 가져온 막대기가 좀 가느다라고 너무 매끈매끈거려서 생각보다 처음에 막 만들어지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돌려지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은 선생님들 어떠신 거 보시라고 이렇게 그 나무 막대, 컵라면용 나무 막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가야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런 솜사탕 설탕을 좀 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여러 가지 맛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솜사탕 설탕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따뜻해져서 보시면 아시면 열이 받아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설탕은 제가 받아온 게 색깔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당 한 사람인데 이렇게 파란색하고 분홍색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뭐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모든 별로 해놓고 각자 아이들한테 해먹어라라고 만들어봐라라고 하시면 좀 생각보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감독하에 하시고 예열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한 두세 명 정도 하고 나면 조금 살짝 쉬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열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멈출게요. 지금 기계를 멈추겠습니다. 멈춘 다음에 저는 설탕을 넣었어요.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 멈춘 다음에 이 안으로 지금 주어진 거에 반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요. 다시 돌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좀 들어가게 하고 이제 들어가면 위로 떠오르는 실만 잡아주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면 이 판에 닿으면 다 설탕이 녹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만 빙글빙글 돌리기만 해도 충분히 솜사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반 정도 넣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마 계속 나와서 이거를 안 나올 때까지는 계속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 정도 넣었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요 정도 크기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내려놓고 실제적인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솜사탕 기계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무리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졌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맛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솜사탕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판을 직접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 PPT에도 주의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아이들하고 실험하기 전에 이야기하셔가지고 꼭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멈춘 다음에 설탕을 넣고 돌리시는 게 설탕 정리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를 하실 때도 살짝 예열을 좀 하신 다음에 청소를 해야 청소가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의사항을 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 안으로 손 넣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안에 더군다나 모터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탕을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스로 예열을 한 다음에 멈췄다가 설탕을 넣고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멈추는 현대로 해주시고요. 그 나눠주는 스틱이 좀 끝에가 뾰족해요. 이렇게 바늘, 그 대바늘처럼 좀 뾰족하기 때문에 절대 뭐 사람들이 상해서 휘두르거나 찌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끈적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리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알아보면 우선은 설탕을 가는 실로 뽑아서 막대기에 감아서 솜 모양으로 만든 사탕을 솜사탕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굵은 설탕 알갱이가 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체였던 설탕이 열에 의해서 액체로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력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설탕 액체가 뿜어져 나오면서 공기와 만나면서 식어서 고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구멍의 가운데를 넣으면 열이 있는 판이 있어서 설탕이 녹습니다. 고체 설탕이 액체로 바뀌죠. 그러면 이 상태 변화는 융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모터가 연결되어서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원심력이 생기면 원심력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그릇 바깥쪽으로 몰리고 그것이 위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 위로 이제 설탕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 모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은 응고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사항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끔 이제 정리하기까지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 뭐 푸딩. 너네 푸딩 먹어봤어? 푸딩? 자, 물보다는 딱딱하지만 흐물거리고요. 근데 물처럼 흘러내리진 않아요. 자, 액체 괴물은 어 흘러내려. 근데 얘도 딱딱하지도 않아. 근데 좀 주무르거나 굴리면 또 단단하게 뭉쳐지기도 해.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세 가지 상태로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고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다라고 아이들이 아마 보통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콜로이드, 젤 상태의 물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젤이라는 상태로 다시 물질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두부 같은 경우, 묵 같은 경우도 두부는 그래도 고체에 가깝긴 하지만 묵 같은 경우도 약간 반고체 형태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세 가지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치약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우리 머리에 바르는 헤어젤도 모두 다 반액체. 고체에 가까운 거는 반고체, 액체에 가까운 거는 반액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솜사탕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뒷처리하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동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솜사탕은 마무리하고 동전 분류 저금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분류 저금통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크고요.
생각보다 분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 용돈을 모으라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꼭 누를 때 힘이 부족한 친구들만 도와주면 만들기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 먼저 시작하고 동전 분류 지금 저금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드는 동전 분류 저금통은 어떤 원리로 분류를 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일 선물 세트 이런 거 보면 크기나 무게가 비슷한 것끼리만 모여 있어요. 뭐 요즘에 나오는 귤 같은 것도 보면 뭐 8호, 9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크기 아니면 무게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상자에 담았어요. 자, 이거를 일일이 작업으로 손으로 하는 걸까요? 자, 공장에 가보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저울에 무게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사과가 올라가면 저울이 기울어져서 사과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공장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저울이 하나씩 하나씩 달려 있고요. 여기에 사과를 올려놨을 때 스프링의 강도에 따라서 사과가 몇 그램 이상이면 뭐 100에서 120g이면 첫 번째에서 떨어지고 뭐 두 번째 뭐 단계별로 스프링 강도를 다르게 해서 각각의 무게에 맞는 곳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방법은 크기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이 동전 저금통이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는 거고요. 과일에 구멍이를 지나갈 때 구멍 크기에 따라서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구분되는 형태로 크기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동전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종류를 어떤 특성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크기가 좀 다릅니다. 자, 500원짜리가 제일 크고요. 새로 나온 10원이 가장 작습니다. 자, 옛날 10원이 있다는데 이게 변수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색깔이 100원, 500원, 50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구리와 니켈이 들어가고요. 50원에는 아연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원짜리에는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아연이 들어가 있어 색이 조금 다르죠. 자, 이 중에 50원부터 100원짜리에 있는 니켈은 자석에 붙는 자성체입니다. 그러면 뭔가 구분할 때 자석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은 크기를 분류를 하면 동전 크기에 맞게 칸을 분리합니다. 새로 나온 10원, 50원, 100원, 500원. 요거는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별로 동전을 다시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만드는 경우는 크게 분류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자판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크기만으로 하면 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과 일본의 500엔 하고 크기와 무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500원짜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판기에서 500엔짜리 거의 그때는 한 100엔당 500, 그 1000원이었으니까 10배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판기가 또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크기만으로 분류를 하면 뭔가 오류가 생깁니다. 자, 우선은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 은행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동전을 세워가도 그냥 다 집어넣고 분류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가장 큰 500원은 맨 밑에까지 내려오고 100원, 그리고 옛날 10원, 그리고 50원, 10원식으로, 새로운 10원식으로 가장 큰 게 제일 멀리에 구분이 되는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그 크기가 작은 구멍에는 새로운 10원짜리가 먼저 빠져나가고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50원짜리는 다음, 100원짜리는 그 다음, 그리고 제일 큰 구멍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맨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이 가장 먼저 구분하고 싶어서 제일 큰 구멍을 맨 앞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동전이 다 빠져나가겠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니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도 또 구분을 합니다. 자, 자석이 동전을 끌어당기겠죠. 자성체니까. 그때 자판기가 이걸 이용을 해요. 자, 동전이 지나가는 곳에 네오디온 같은 강한 자석을 부착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의 힘에 의해서 니켈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전이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다르냐? 제일 먼저, 니켈이 없는 새로운 10원짜리나 옛날 10원짜리는 자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제일 먼저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함유가 좀 작은 50원짜리가 12%니까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0원하고 이제 500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는 니켈 함유가 같아요. 25% 같은데 왜 500원짜리가 더 늦게 떨어지느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석의 힘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서 바로 500원짜리는 늦게까지 굴러가고 100원짜리는 힘을 영향을 받아서 조금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판기에서 구별을 해 나기도 해요. 자, 이제 동정분류 저금통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거 보고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저금통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에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원짜리, 여기는 50원짜리, 여기는 100원짜리, 여기 끝에가 500원짜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멍에 넣을 거예요. 자, 넣으면 제일 먼 곳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제 만드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좀 중요해요. 선생님들 방향만 주의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반을 잘 놔두시고요. 방향을 이 방향으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면 중에 이렇게 창문과 문이 있는 쪽이 있어요. 자, 창문과 문이 있는 쪽을 붙여줄 텐데요. 자, 어느 쪽에다 붙여주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교재가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교재 말고 제가 만드는 걸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에서 꾹 누르시면 들어가거든요. 좀 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을 잘 보시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홈에만 화살표를 이 벽 쪽을 바라보도록 꽂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벽 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 홈은 레일을 집어넣는 서랍에 홈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서랍 집어넣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반대편 벽체를 세워줄 거예요. 벽체를 홈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벽체, 양쪽 옆에 벽체를 끼워주실 거예요. 자, 좁은 데는 좁은 거를 끼워주시는데, 여기 끼운 다음에 요 홈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보시면 선생님께서, 아, 여기구나라고 느끼시기가 편합니다. 자, 양쪽을 벽체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벽체는 다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홈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도 홈이 있죠. 자, 내려가 있는 홈이 커다란 금액이 그 구멍이 아래쪽을 향하게끔 얘를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홈에 그냥 같이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래쪽이 큰 구멍이 내려가게끔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붕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 큰 지붕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데, 큰 지붕 요거는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큰 지붕은 그냥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얘를 끼우고 여기 지붕을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붕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지붕을 먼저 끼워줄 거예요. 이 지붕과 이 지붕을 먼저 끼워서 완성을 해준 다음에 위로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합쳐준 다음에 여기 위에 얘로 내려서 이렇게 합쳐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동전은 완성, 저금통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서랍을 넣을 건데요. 크기 제일 넓적하고 한 건 여기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홈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짜리 홈이네는 가운데 홈 라인을 넣을 거고요. 자, 홈이 두 개의 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 두 개의 내가 한쪽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쪽에 홈에 맞게 들어가고요. 이쪽에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홈은 이쪽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정상적으로 분류되는지 제가 50원짜리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500원짜리가 나왔냐? 500원짜리가 여기 나왔고요. 자, 100원짜리 여기 구분됐습니다. 50원짜리는 없었고 10원짜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생각보다 서랍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들고 막 뛰어가다 보면 서랍이 잘 빠지니까 서랍만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동전 저금통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동전 분류 저금통은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10원. 근데 문제는 옛날 10원짜리는 크기가 100원짜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동전 분류는 10원짜리는 옛날 10원짜리는 구분이 100원짜리하고 같이 된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순서는 새로운 거 10원, 50원,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그리고 100원, 500원 순이고요. 자, 떨어지려면 크기가 구멍이 크고, 동전보다 크고, 동전보다는 작아야. 그러니까 100원보다는 작아야 50원 동전은 떨어지지만 100원 동전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판기는 그럼 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만 간단히 볼게요. 먼저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이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해서 가짜 동전인지를 먼저 밝혀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자석을 통과시켜서 함유 성분을 따라서 니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고요. 다시 또 하나 이제 LED요. 강 센서를 이용해서 크기, 속도를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동전이고 가짜 동전인지를 구분을 해서 나타낸다라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전분류 저금통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리 전 시간에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뭐 동전 한두 개씩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애들이 너무 동전을 많이 가져오면 서로 뭐 누가 가져가니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으니까 샘플로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전 분류 저금통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구 내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여기 예시로 나오는데 선물을 받았을 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박스 안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직접 잘라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시추예요. 직접 땅을 팝니다. 그런데 땅을 인류가 팠을 때 12km 정도까지밖에 못 팝니다.
자, 지금 러시아에서 땅을 파보기 시작했는데 35년 동안 팠거든요. 그런데 한 12km 정도밖에 못 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땅 파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지구 내부의 물질이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부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고요. 또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도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에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멀리 있어도 흔들림을 느끼잖아요. 근데 지진이 가까운, 진앙 부분에 가까운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고, 좀 먼 사람들은 느끼긴 하지만 살짝 느껴요. 그거로 인해서 지진의 위치를 찾아내듯이 지진파가 어떤 속도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부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됐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액체를 어떻게 밝혀냈느냐? 지진파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파의 종류는 두 가지. P파와 S파가 있는데 이제 S파가까지 관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진파가 관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내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지구는 맨 껍데기, 딱딱한 지각 부분이 있고 그 아래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도 고체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외핵, 그리고 내핵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부분을 그리고 지구를 어떻게 알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손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걀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너네 삶은 달걀 먹어봤자. 자, 우선 가장 따끈따끈 뭐로 되어 있지? 네,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껍질이 뭐와 비슷하냐? 땅, 지각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흰자는 멘틀에 해당이 되고요. 자,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는 핵을 이용한다. 자,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해주고 지구는 대신에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구는 지각을 겉으로 생각했을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각은 자, 한 35km. 그러니까 우리가 13km밖에 못 뚫었으니까 지각조차도 제대로 뚫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해양 지각은 얇지만 대륙 지각은 넓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멘틀은 자, 2,900km까지 파 내려가야 멘틀을 지날 수 있어요. 지구 거의 대부분 달걀의 흰자를 차지하는 것처럼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외핵. 핵인데 액체로 되어 있는 핵층을 외핵. 그리고 안쪽에 고체 형태 너무 압력이 높다 보니까 열이 높아서 다 녹아 있다가도 압력 때문에 다시 고체 형태가 된 내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수박 모양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내부 모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층 사이에는 우리가 경계면이 있는데 지각과 멘틀 사이에는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멘틀과 외핵 사이에 있는 층을 우리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 이름을 거의 다 따온 거죠. 그리고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뇌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특성을 좀 알아볼게요. 지각은 아까 좀 전에 잠깐 얼핏 말씀드렸는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륙 지각은 깊이가 좀 깊고요. 해양 지각은 얇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밀도 자체는 대륙 지각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많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양 지각은 물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대륙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멘틀은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알고 있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움직입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유동성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캐러멜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마이쮸 같은 거. 자, 고체긴 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방이나 우리가 손을 계속 쥐고 있으면 살짝 물렁해지지. 그런 게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우리가 차가워진 그 멘틀은 지구 내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뜨거워진 멘틀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멘틀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거쳐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것도 이용한다라고, 화산도 일어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층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단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각이 같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평행하게 층층이 쌓여있던 지층이 그 힘에 의해서 끊어져서 어긋나 있는 현상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외핵은 금속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금속이다 보니까 전류가 발생해서 자기장,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서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처럼 이용할 수 있게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지구 내부 모양 만들기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제가 만든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면 폼클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폼클레이를 아마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게 손이 따뜻한 친구들, 아이들이 본인 손을 아마 저 용암 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손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문질러 보면 계속 문지르면 저기 되거든요. 떨어지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 지금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봉지에 다 들렸는데 요게 가장 요 뜯어내는 과정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서 최대한 계속 쪼물딱쪼물딱 해서 좀 끈적이는 면이 없어지게끔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단원처럼 되어 있는 부가 한 사람당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두 개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뭐 시간상 아니면 이게 아이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제가 이거는 완성품이고요. 자, 얘는 반쪽을 먼저 만들었어요. 반쪽을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먼저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었어요. 자, 연두색을 파란색을 적게 섞으셔야 됩니다. 자, 섞어서 우선 지구의 땅을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여기를 덮어줄 거예요. 자, 하나의 굴을 만들 때는 다 덮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에다가 덮는 거를 제가 지금 만들 텐데 여기 보시면 4분의 1 정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의 1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파란색으로 채워서 바다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 정도만 해서 바다를 표현을 했고요. 자, 그 안에 이제 멘트를 표현을 할 건데, 자, 멘틀 부분을 두 가지가 지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색깔을 같이 해버리면 너무 한 가지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멘틀 부분을 약간 검푸른색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검정색 약간과 파란색으로 섞어서 멘틀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멘틀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을 안에를 채워줍니다. 채워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종이가 들어있어요. 얘를 반으로 살짝 접은 다음에 이 안에를 이렇게 넣어서 얘가 멘틀이고 이 부분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외획을 표현을 해서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핵 부분을 빨간색으로 마저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얘를 합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암수가 있거든요. 암수를 잘 보셔서 이렇게 해서 뗄까 딱딱딱딱 꽂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해서 열쇠고리 꽂아주시면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우리가 지구 내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 그 껍데기 뜯어내는 거하고 섞을 때 연두색 만들 때 특히 파란색을 조금만 섞어야 된다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고 아이들이 나머지는 뭐 남은 건 너희들 가지고 놀아라 이야기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다른 행성들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핵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성은 지각, 멘틀, 핵. 얘도 지구와 비슷하게 멘틀릭과 핵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핵이 대부분 철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핵이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지각이 없잖아요. 얘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대기와 액체와 기체 상태의 수소, 그리고 액체 금속성 수소, 그리고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핵이 있다. 약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다르다는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목성과 마찬가지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아까 전에 그 유동적인 멘틀이 사라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꾸로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지구가 굉장히 안에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열이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지각이 움직여서 아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활동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열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쌓이다가 화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오히려 그리고 너무 열이 없다 보니까 기온이 지구 표면이 낮아져서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 모형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쇠고리 만들어 보시면 쉽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학년들 마지막으로 트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트리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요. 아이들이 꾸미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네임펜이라든지 매직, 유성 매직 색깔별로 좀 준비해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트리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LED 트리고요. 자, 만든 건 제가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제 화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틀이에요. 그리고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멀리서 이제 교실 같은데 나 아니면 자기 집에다 놓으면 불빛이 들어오면서 훨씬 이쁘게 불빛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점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조명등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 오늘 많이 배웠죠. 종기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눈에 소복히 쌓인 전나무 숲에 달빛이 반사되는 걸 보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전나무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장식을 하기 시작해서 트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거는 이제 침엽수라고 하죠. 소나무, 가뭄비나무, 구상나무 이렇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침엽수를 이용하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상나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장 전형적인 모양인데 이 구상나무가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기억이 있어요. 자, 점등식, 쉽게 말하면 트리에 점등식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지금 한 11월 지금 벌써 20일이 넘었죠. 지금 엄마 핸드폰도 되나? 왜 우리가 엄마 핸드폰은 점등식을 꽂는 게 시작하기도 없냐? 하고요. 자, 촛불 켜기 전에 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촛불을 켜기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등식이 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초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는 트리에 이제 전구를 많이 장식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구가 어떻게 발명이 되고 진화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최초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두운 밤이 됐을 때 좀 밝히기 위한 거였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횃불일 겁니다. 자, 횃불이나 등잔을 만들어서 이용을 했고요. 자, 이 라스코 동굴에 있는 벽화에 보시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잔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 등잔을 이용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방, 뭐 동물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적셔서 불을 붙여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냄, 호롱불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오일 램프를 만들고 이제 동물 기름으로부터 해서 이제 기름, 파라핀, 석유 이런 다양한 연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가장 뭐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죠. 자, 냄새와 끓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이 됐던 조명 기구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일 램프예요. 자,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용기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붙여서 불을 밝혔습니다. 자, 심지에 기름이 이제 빨려와서 그 심지가 타는 역할을 하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일 램프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등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석탄을 가공해서 얻은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등을 등장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가스는 지금도 폭발 사고가 자주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오히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까지 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가스 가로등을 켜고 꺼는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저렇게 지금 보이다시피 원 장대 같은 거로 불 붙이고 끄고 하는 걸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바로 대체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캠핑 같은 거 보시면 뭐 가스등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구가 발명이 됩니다. 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아이들이 많을 텐데, 전구의 발명은 험프리 데이비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자, 탄소봉을 연결해서 양극을 연결하면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탄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생각보다 짧게 빛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열 전구를 만든 사람이 조지프 스완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처음에 전구를 발명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 필라멘트 전기가 흐르면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열과 열에 가장 오래 견디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에디슨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탄소를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44시간 이상의 빛을 계속 꺼지지 않게 켭니다. 그래서 실용화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발달이 돼서 오늘날에는 텅스텐으로 교체가 돼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구가 혹시 깨질 때 퍽 하고 깨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자, 전구 안에는 일반 공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질소나 아르곤 같은 가스로만 채워져 있는데 왜 이런 가스로 채워져 있느냐? 자,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르곤, 질소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이들이 내부는 다른 기체가 있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용 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완전 획기적인 거였죠. 빨간색, 파란색, 뭐 흰색 이런 불빛이 반복하면서 전멸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촛불로 사용을 했었는데 화재 염려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나지 않고 굉장히 색도 화려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백열등이 너무 뜨겁고요.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형광등이 등장을 합니다. 형광등은 이제 오랫동안 켜놓을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 형광물질을 발라서 이용할 수 있는 형광등이 개발이 됐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LED로 바뀌긴 했지만 형광등이 한동안 꽤 오랫동안 차지를 했습니다. 자, 형광등 같은 경우는 진공 유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깨질 때 퍽 소리 나거든요. 얘는 진공이라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에 형광물질을 바릅니다. 자, 그리고 필라멘트 전극의 사이에 수은가스를 가득 채우고 아른고 가스가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전류가 부딪히는, 수은과 부딪히는 현상에 의해서 자외선이 발생되고 이게 발라놓은 형광물질과 만나면서 빛이 나오는 형태로 형광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LED가 많이 나오죠. 자, LED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조명이고요. 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10분의 1로 적고, 수명은 5만 시간으로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반만 통과시키느냐, 전기를 반만 통과시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조건이 맞을 때만 통과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통과시키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멈추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빛의 전기 소모가 굉장히 작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특히 LED 같은 경우는 색깔도 자기가 램프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색을 한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LED가 나오면 아까 전에 빨강, 파랑, 초록, 삼원색을 이용해서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내서 백열등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구처럼 주황빛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전구만 잘 배치를 해도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은 이거고요. 여기 붙여놓은 전구를 켜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성 매직으로 좀 색깔을 많이 칠했어요. 투명하다 보니까 어, 너무 하얀 것 같아서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커다란 트리 있고요. 작은 틀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거라서. 자, 그리고 밑에 받침틀이 있어요. 자, 이 받침틀 네 군데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자, 큰 트리에서 별도 잘라주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별들이 많아요. 이 별들을 다 뜯어내도 되고요. 이거는 하고 싶은 친구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 부분에 보시면 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대문접기식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끝이에요. 자, 얘를 십자 모양으로 합체를 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십자 모양을 합체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선 것을 갖다가 각각 받침대 구멍에다가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얘를 넣어서 홈에 끼워주시고, 얘를 넣어서 홈에 끼워주시고, 얘를 넣어서 홈에 끼워주시고, 얘를 넣어서 홈에 끼워주시면 이렇게 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봉되어 있는 전구가 있어요. 자, 얘를 풀을 때 끝에 부분을 잘 풀어주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엉키면 철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꺾이고 이러면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잡아당기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우선은 불빛이 잘 들어왔는지 전구까지 건전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빛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양면 테이프로 저는 먼저 얘를 고정을 한 다음에 둘러줬어요.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LED를 먼저 전구를 밑바닥에 붙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돌려가면서 트리에 감아줬어요. 감아주고 맨 끝에 별 부분에 좀 한번 꺾어주고요. 이게 철사라서 꺾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 불빛이 있는 위치를 좀 보고서 너가 불빛이 한 곳에 묻히지 않게 해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펴기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성 매직으로 좀 색깔을 좀 칠했어요. 별 부분, 구멍 뚫린 부분도 하고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색깔을 좀 칠해서 이렇게 같이 트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자, 장식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론 전구에 대해서 좀 잠깐만 더 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을 이용한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직렬 연결. 전구를 나란히 연결하는 직렬 연결 방식이 있고요. 자, 이 직렬 연결은 빛이 세게,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대신에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구의 불이 꺼집니다. 자, 두 번째로 병렬 연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선을 여러 개로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이거는 대신에 하나의 전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구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전구는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아, 잠깐만요. 자, 전구의 특성을 먼저 보면 스위치 하나로 불을 껐다 킬 수 있고요. 하나의 전구가 깨져도 나머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병렬 연결 방법입니다.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하나 꺼져도 켜지긴 하는데 몇 개의 전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자, 이렇게 병렬 연결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혼합 연결된 전구도 있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혼합 연결된 것 같은 경우 위에 같은 그림은 한 줄이 들어오고 한 줄은 안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트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학년 커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학년 걱정 인형하고 스노우볼 이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은 아마 선생님들 해마다 많이 좀 해보셨을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지 않고 눈에 관련해서 겨울 되면 눈 관련해서 항상 하니까 그 부분 같이 이야기하고 스노우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볼 하면 선생님들 예상하셨다시피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야기 나오고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얼음 결정을 우리가 모두 다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리는 모양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방눈이겠죠. 자, 한방눈은 여러 개의 눈이 결정이 붙어서 눈송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기가 커요. 그리고 따뜻한 습기 많은 공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뭉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눈사람이나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싸랑눈이에요. 자, 싸랑눈은 영하 20도 이하에서 찬 공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방눈처럼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루는 밀가루처럼 생긴 눈이고요. 습도하고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뭉쳐지지 않아요. 한방눈이 제일 잘 뭉쳐지, 습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뭉쳐지거든요. 자, 뭉쳐지지 않는 가루눈. 자, 대신에 특히나 스노보드 탈 때는 쌀랑눈이나 가루눈이 훨씬 좋아서 건조한 눈이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당연히 구름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구름을 우리가 정난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정난운이 되면 굉장히 커다란 얼음알갱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공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상공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은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얼음알갱이들이 많이 있고요. 중간은 얼음알갱이, 물방울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겠죠. 자, 이러다가 위쪽은 당연히 얼음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은 얼지 않은 차가운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글루에서 얼음에다가 물을 착 끼얹으면 물도 순식간으로 얼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무거우니까 공중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요. 자, 그럼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네? 그럼 녹아서 비가 되는 거. 아직 추운데? 그러면 녹지 않고 그대로 눈이 돼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구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상태는 얼음알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녹으면 비가 내리는 거고 녹지 않으면 눈이 돼서 오는 거고요. 간혹가다 너무 큰 알갱이들이 있고 녹을 새도 없이 떨어졌다? 우박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눈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볼 수 있는데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 가지 육각형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아름답고 투명한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구름 주변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결정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추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결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이쁜 결정이 많아요. 그래서 눈 결정 이쁜 사진들 많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와 이런 거는 만들기도 힘들겠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모양이 왜 다르게 모양이 되느냐? 분자의 배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눈 결정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뭉쳐져 있는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가지처럼 막 뻗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습도에 의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육각 기둥이나 납작한 육각형 형태, 박판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까지는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의 세계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우리가 눈이라고 생각하는 이쁜 결정 모양은 1.5km, 지상 1.5km의 대기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일 때 가장 이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눈이 내리는 속도는 1초에 30cm에서 100cm.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는 눈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눈 결정 하나에는 100만 개 이상의 물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스노우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스노우볼은 선생님들, 제일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스노우볼 중에서는 가장 관건이 세워놨을 때 물이 새느냐, 새지 않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제가 어제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잘 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스노우볼이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스노우볼은 이제 공지가 아마 됐을 텐데, 글루건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글루건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받으셔서 글루건 사용하시고 반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볼이 굴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받침을 놓고 그 상태에서 볼을 거꾸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예요. 뒤집어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글리터가 있어요. 자, 글리터하고 물을 250ml를 넣어달라고 나왔는데 제가 250ml를 넣었더니 너무 꽉 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 조정을 선생님이 넣어 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리터를 넣고요.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넣고 나중에 글리세린을 넣기 때문에 글리세린 넣고 난 다음에 물을 채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 산타가 생각보다 부피가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여유를 두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속마개가 있어요. 속마개 보시면 이쪽 글씨가 써 있는 쪽이 있고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쪽이 있어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쪽에다가 산타, 굴뚝에 들어가는 산타를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 준비해 주시고요. 산타에다가 글루건 칠을 해줄게요. 이 스펀지에도 속마개다 하면 속마개가 녹아 슬라있어서 산타에다가 하고 붙여 놓으시고요. 너무 빨리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글루건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기다린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글리세린이 있어요. 자, 글리세린을 넣어줄 텐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걸 뜯고 나서 이것까지 같이 제거를 막이 보면 요거 있죠. 요거를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제거하지 않고 하시면 넣다가 분명히 빠뜨린 친구 나옵니다. 여기서 글리세린을 10ml니까 쭉쭉 넣어주세요. 글리세린 넣고 얘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얘를 덮어서 해줍니다. 덮고 나서 너무 좀 빈 것 같다.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살짝 들어서 그 사이를 물로 채워주셔도 돼요. 최대한 물이 많이 들어간 게 좋긴 하지만 너무 꽉 차면 넘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자, 이때 조심히 들고 뒤에 마개를 뒤집어서 닫아주시는 거예요. 자, 꽉 닫은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글리세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움직이는 게 같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LED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LED 켜서 불빛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LED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 붙여 주시고요. 자, 스위치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서 바닥면 아래 부분에다 붙여 주시고 켜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스노우볼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 같은 경우는 만들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물량만 잘 조절하면 여기 공기방울 잘 안 생기게 만들면 훨씬 더 이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노우볼 관련해서 이론 잠깐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노우볼을 보시면 장식물과 글리터 그리고 액체를 집어넣고요. 어떤 액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눈을 천천히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점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는데요. 자, 점성이 큰 액체를 사용하면 글리터가 점점 더 천천히 떨어지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이용한 글리세린이나 액체 풀 같은 거, 뭐 물엿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물엿 같은 경우는 너무 단내가 나니까 액체풀 같은 것으로 해서 점성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점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밀도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액체풀, 글리세린을 넣었을 때 글리세린이 가장 밑으로 깔리고 물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 뭐 그 위에 만약에 식용유까지 넣으면 식용유는 더 위에 뜨겠죠. 이 차이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밀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물의 밀도를 1로 잡았을 때 액체 풀은 1.19고요. 자, 글리세린은 1.26이라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리터가 밀도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리터 자체도 물보다 밀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루고루 섞여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하고는 조금 달라요. 용해라고 해서 어떤 고체가 물질을 녹여서 액체에 녹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 이 단어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리세린이나 액체풀은 물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섞여요. 섞인다라는 말, 용해가 되고요. 자, 글리터는 오랫동안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물하고 섞여서 녹아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용화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눈과 인공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눈썰매 장이라든지 스키장 같은 경우는 눈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눈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설기라는 걸 이용해서 눈을 만들어 뿌려줍니다. 자, 인공 제설기로 물을 순식간에 얼려서 인공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을까요? 다릅니다. 보시면 딱 보기에도 모양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인공살 같은 경우는 모양도 사실 이쁘지도 않고요.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자연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굉장히 이쁘고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녹는 것도 사실 인공 눈이 훨씬 더 빠르게 녹고 자연설로 내린 거는 오랫동안 녹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걱정 인형 같이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걱정 인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름은 마크라메 인형이에요. 마크라메. 자, 이 마크라메가 어떠한 유래가 있고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매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끈을 단순히 묶는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매듭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독 신발끈이 잘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발끈이 잘 풀리지 않도록 묶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이용이 될까 실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 묶을 때, 뭐 상자를 포장할 때, 그리고 뭐 태권도복 같은 거 입을 때, 그리고 응급처치를 할 때, 뭐 등산이나 캠핑할 때, 뭐 로프 이런 것도 이용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 뭔가를 들어 올릴 때 끊어지지 않게,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뭐 앞치마를 여밀 때, 뭐 모자에 끈 같은 거 여밀 때,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듭은 끈이나 밧줄 등을 묶어서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매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쓰임새, 그리고 재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은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겠죠. 자,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저항력이고요. 이 힘이 클수록 매듭이 미끄러지지 않아 잘 풀리지 않는데요. 뭘까요?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력이 강해야 매듭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닿아 있는 접촉한 물체에서만 나타나는 힘이거든요. 자, 접촉한 물체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접촉면이 넓을수록 그리고 마찰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같은 줄이라 하더라도 맨질맨질 부드러운 줄하고 거칠거칠한 줄하고 매듭을 지었을 때 풀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에서 느껴지는 힘 뭐라고 하죠?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줄에 힘을 가할 때 팽팽하게 당겨질 때 이용되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잡아당기면 반대편에서도 또 잡아당기는 줄에도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밧줄 같은 거 매달려 있으면 지구에는 항상 존재하는 힘, 어딘가에서 작용이 되는 중력이 있습니다. 자,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둔 매듭도 어느 순간에 중력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듭은 묶는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이거 낙서 좀 제가 지울게요. 매듭은 만드는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풀리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잘 풀릴 수도 있게 하느냐 아니면 잘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짓느냐도 하나의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듭 짓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리본 묶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한 줄만 딱 잡아당기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흐르륵 풀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하는 조건이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중심 쪽으로 당기는 힘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최소한 같아야, 장력이 같아야 풀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강하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당연히 접촉면이 많고 마찰력이 커지는 맨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또 매끄러운 줄과 거친 줄 중에서는 거친 줄이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매듭을 만들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끈이 왜 자꾸 풀리는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걸으면서 중력도 적용이 되고 사람이 앞뒤로 발을 움직이는 관성 때문에 이게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저절로 풀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풀리게 매듭 짓는 방법이 이제 요즘 인터넷 유튜브로도 나오고 뭐 릴스 이런 거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풀리는 방법을 하면 확실히 풀리지 않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매듭이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학문도 생기고요. 자,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거를 잘 보시면 의사 공부하는 인턴이나 뭐 학생들이 타이 매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실을 가지고 매듭을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매듭을 연습하는 이유가 그렇게 매듭을 져야 실이 풀리지 않고 작게 티 안 나게 만들면서 상처를 쉽게 아물도록 하는 매듭법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의학에서도 수술용 매듭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고요. 자, DNA도 사실 매듭과 엉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원리에서 이게 떻게 엉키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풀리고 이런 것도 DNA 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우주에도 매듭 구조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간상으로 배열을 하면 은하단을 꼭지점으로 해서 매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크라메 걱정 인형 만들기 하고 마크라메 인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마크라메 인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얼굴을 표현을 안 했네요. 자, 인형을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만들었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 얼굴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을 표현하는 거 깜빡했네요. 몸통과 팔, 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매듭지는 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빵끈으로요. 자, 가장 몸통이 되는 하얀색 줄이 있어요. 자, 얘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빵끈의 그 바늘 역할을 해줄 거예요. 빵끈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 얼굴 역할을 하는 얘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위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빵끈을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쇠고리가 있어요. 키링. 키링 여기 단원처럼 생긴 데를 요 빵끈 두 개 부분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얘를 이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통과를 쫙 시키면 이렇게 매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키링과 이 부분을 연결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옷을 만들어 주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얼굴을 몸 쪽으로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보라색 줄이나 분홍색 줄을 색줄을 아래다 놓고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위로 올립니다. 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밑으로 놓아서 이쪽으로 쭉 잡아당기실 거예요. 자, 쭉 잡아당기시면, 자, 보시면 매듭이 이쪽으로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매듭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놓고 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자, PPT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얘를 또 다시 밑으로 나와서 통과시켜서 위로 빼고 쭉 잡아당기면 이번에는 매듭이 이쪽에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위아래 위아래 옷이 생깁니다. 자, 다시 위에를 위에다 놓고 위에 있던 얘를 아래로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매듭이 생기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를 다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정도 매듭을 시키면 옷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 주세요. 옷을 만들어 주셔서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끝에 부분 매듭 져서 손 모양. 자, 발도 이쪽 부분을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하실 수 있어요. 위치는 손님들께서 이렇게 맞게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발에 해당되는 것도 볼 풀리지 않게 매듭을 주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목도리는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걱정 인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걱정 인형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마크라메 걱정 인형 완성이고요. 자, 마크라메라는 거는 이제 아랍 문화에서 시작된 매듭 공예예요. 자, 배를 짜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요. 자, 끈으로 매듭을 지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쁘다 이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크라메라고 불리고요. 네, 이거를 만들어지면서 이제 현관이나 이렇게 약간 많은 이제 가리개 형태라든지 장식용으로 벽에 거는 형태로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됐습니다. 자, 도구 없이 손만을 이용해서 매듭을 엮어서 만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페, 옷, 뭐 가구, 장식하는 용도 이런 거로도 많이 이용이 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커튼, 뭐 가방, 액세서리 이런 거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걱정 인형은 뭐냐면 마야 문명이 발생된 이제 과테말라에서 이제 유래됐고요. 드림캐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야 인디언들이 밤에 악몽을 꾸거나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아이들에게 이 작은 인형을 베개 밑에 넣고 자면 이제 걱정 인형이 이 걱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너는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셔맨 매듭법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오히려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더 쪼여지는 절대 안 풀리는 매듭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구조 요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캠핑 같은 거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는 매듭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 매달려도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성인 8명이 매달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결합력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매듭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12월 달 강사 연수 실험 커리 6가지를 모두 다 해보았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뭐 수업하시고 나서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하셔서 좋은 수업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